인간이 남아메리카에 2만 1000년 전에 살았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어떻게 2만 1000년이라는 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입니다. 오늘 YTN 뉴스에서 흥미로운 기사가 나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을 보면 이미 인류가 존재했다는 사실, 화석뼈에 남은 자국 연구했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어떤 동물이 나오고 그 동물을 관찰하는 그런 그림이 나와 있고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라플라타 대학 박물관의 화석에 고대 아르마딜로 등 선사시대 포유동물의 화석이 눈에 띄는데 2016년에 프랑스 국립과학센터하고 이 아르헨티나 이 국립대의 국제연구팀이 빙하기의 아르마딜로인 클립토돈의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아르마딜로 클립토돈의 화석을 발견했다 돼 있는데 아르마딜로와 클립토돈이 다른 화석인가 해서 살펴봤더니 고대의 아르마딜로가 이름이 클립토돈입니다. 근데 이 기사에서 중요한 내용은 이 발굴한 화석에서 연구팀이 뼈에서 이상한 자국들을 발견했다고 하죠. 그런데 자, 여기서 나오는 고생물학자가 하는 이야기가 이 뼈에서 난 자국들은 일반적인 생물이 먹는다든지 공격을 받았다든지 또는 식물에 의해서 생긴다든지 그런 것들하고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개의 흉터 자국들은 모두 다른 동물의 공격에 의한 것이 아니고 결론이 뭔가 하면 이 자국이 당시 인간이 석기를 사용해 고기를 해체하다가 남긴 흔적으로 결론 지었다는 것이죠. 즉 석기시대에 이 돌을 칼이나 이런 날카로운 것 중에서 단단한 돌을 이용해서 고기를 쫙쫙 자르다 보니까 그것이 뼈에까지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인간이 고기를 해체하다 생겼으니까 그 당시에 인간이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간이 이 아메리카 대륙에 언제 존재했겠느냐 하는 것은 그 아르마딜로의 그 생물, 그리고 아르마딜로라는 그 생물 화석을 포함한 퇴적물을 연대 측정을 한다면은 알 수 있겠죠. 그렇게 보니까 시기가 약 2만 1000년 전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학계에서 정설로 여겨지는 남아메리카 대륙의 인류 추례는 약 16,000년이니까 그보다 더 오래된 인류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다가 영상을 찍고자 마음먹은 것은 여기서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돼 있죠. 즉 여러가지 고대 유물이라든지 또는 고대 생물들을 가지고 탄소 연대 측정이란 걸 하면은 그 생물이 살았던 연대가 나온다는 거죠. 그 원리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전에 이 기사의 원문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예, 자료를 찾았습니다. 여기 마리아노 델 파파 이런 여러분들이 연구한 것인데 2024년 7월 17일에 발행됐군요. 이게 화석이 발견된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밑에 그 그림 1의 설명을 보면은 여기에 나온 내용들, 이것이 다 그 지역 연대 측정한 자료들입니다. 골격 부위마다 어떠한 그런 표시가 난다 하는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놓은 표 같습니다. SCS는 대칭적으로 가로지르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ASC는 약간 비대칭적인 것, 또 CHM은 촌마크 등등 부위마다 이쪽은 부위고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더라, 표본 번호가 1번, 2번 이렇게 쭉 되어 있고, 실제 자국이 어떤지가 그림으로 나와 있을 건데요. 한번 봅시다. 피겨 6. 자, 이거 그림을 한번 봅시다. 크게. 자, 여기 보면 여기 나타나 있는 요거 화살표 되어 있는 요 자국이 석기에 의해서 난 상처란 것입니다. 자, 이런 상처들, 이렇게 나 있는 요런 검들이 일반적인 동물의 그 이빨이라든지 이런 데서 날 상처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하얀색 화살표 있는 부분에 있는 것들은 그냥 동물들이 한번 콱 찍었을 때 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돌을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착착착 긁었을 때 나는 그런 것 같은 특징을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것들이
인류가 사냥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육질 부분을 뜯을 때 돌칼 가지고 이렇게 짝짝짝 꺾다 보니까 생긴 자국이라는 그런 연구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몇 년 전에 여기에 인류가 살았겠는가, 그걸 연구를 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생물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란 걸 활용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인간이 살았던 시대로부터 최근까지는 주로 탄소 동위원소를 이용하는데요. 탄소 동위원소를 활용해서 어떻게 연대를 알아내는지 그 원리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탄소 동위원소 측정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몇 가지 이론적으로 기본이 필요한데요. 원소를 수소, 산소, 탄소 등 여러 가지를 구분하면 할 때 이게 서로 구분하기 위해서 어떤 기호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수소를 H, 산소를 O, 탄소를 C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원소들을 뭐 우라늄이라든지 금은 AU 등등 구분해서 쓰고 있죠. 자, 그러면 수소, 산소, 탄소 이와 같은 것은 어떻게 다른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 원소들의 알갱이, 즉 원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원자는 하나의 알갱이가 아닙니다. 여러 개의 알갱이가 붙어 있는데요. 그 알갱이의 종류가 양성자가 있고 그 다음에 중성자, 전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 같은 경우는 어떤 상태의 원자인가 하면은 가운데 양성자 한 개가 있습니다. 양성자를 그냥 플러스라고 표시해 보죠. 그리고 양성자에 붙어 가지고 알갱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중성자입니다. 그러니까 수소는 양성자 한 개에 중성자 한 개가 있고 거기다가 이 바깥 어딘가는 잘 모릅니다. 전기를 띠는 전자가 있습니다. 자, 이게 수소고요. 그러면 탄소는 양성자가 6개입니다. 그러니까 안쪽에 플러스가 2, 3개 이렇게 더 있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양성자의 개수만큼 중성자가 있습니다. 전자도 마찬가지로 그 개수만큼 있는데 전자는 분포하는 위치가 좀 특이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전자가 제일 안쪽에 2개가 돌고 그 다음 바깥의 껍질 쪽으로 해가지고 4개가 있는데 이 전자의 위치를 특정적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탄소 같은 경우 원소 기호로는 C라고 표시하고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 전자 6개를 가집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죠. 탄소는 양성자가 6개 있고 중성자가 6개 있고 전자가 6개 있는 물질이다 했죠. 자, 여기서 양성자, 중성자는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야기하고 전자는 일단 빼겠습니다. 그랬을 때 자연 상태에서는 양성자 6개와 중성자 6개를 가진 것이 제일 많지만 양성자가 6개 있고 중성자가 7개 있는 그런 탄소도 있습니다. 양성자 6개에 중성자가 8개인 탄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시한가 하면은 이 탄소에 양성자는 밑에 적고 중성자는 위에 적는데 양성자와 중성자를 합한 요 숫자 이거를 요 위에다 적습니다. 그럼 여기는 번호는 6번이고 13 되겠죠. 이거는 C6에 14가 되고 여기 나온 12, 13, 14가 그 물질의 질량을 대변합니다. 아주 작은 원소이기 때문에 질량 차이가 아주 미세하겠지만은 굉장히 정밀한 측정기를 이용한다면 이것도 다 구분하여서 질량수가 12인 탄소가 얼마 있고 질량수가 13인 탄소가 얼마 있고 이런 걸 측정해낼 수가 있습니다. 탄소 6에 12 이렇게 쓰는 것이 불편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냥 C12라 합시다. 그렇다면 C13이 있겠고 C14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탄소의 동위 원소로 합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자, 여기서 탄소 12와 탄소 13, 탄소 14가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데 이 탄소 12와 13은 굉장히 안정됩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그 상태에서 계속해서 그 물질의 양성자, 중성자, 전자수를 그대로 간직한다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탄소 14는 이게 불안정합니다. 불안정하다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이것이 변화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어떤 변화가 되느냐? 자, 탄소 14는 안에 양성자가 6개 있는데 중성자가 좀 많죠. 8개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게 다 그냥 변하진 않지만 어떤 경우에 이 중성자 알갱이 한 개가 양성자로 변합니다. 양성자로 변하면 원래 전기적으로 0이었던 즉 중성이었던 것이 플러스가 되니까 뭔가 한 개가 더 있어야겠죠. 즉 플러스 전자 한 개로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이 중성자 한 개가 여기서 전자 한 개가 톡 튀 나가 버립니다. 튀 나가고 이것이 양성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원래 양성자 수가 6개였는데 양성자 수가 7개가 변했죠.
즉 양성자 7개에 중성자도 7개입니다. 왜? 처음에는 이게 8개였으니까 한 개가 없어졌죠. 자, 양성자 7개, 중성자 7개인 물질이 뭐냐면 질소입니다. 7번, 14번. 줄여서 N14라 하죠. 그러니까 C14가 불안정하여서 이렇게 변화된, 즉 이것을 붕괴를 합니다. 뭔가가 T 나오면서 변하니까 이것을 방사성 붕괴를 하는데 C14로 되죠. C14가 아니고 N14. C14가 N14로 변하는 이 방사성 붕괴에 의해서 여기서 연대 측정의 원리가 만들어집니다. 자, 자연에서는 C12, 13하고 이거 양이 아주 많고 14는 좀 아주 적습니다. 그러니까 C14가 1이라 했을 때, 한 개라 했을 때 이 두 개를 합한 것이 10의 12성, 0을 보태자면 0이 12개니까 자, 이만큼이 탄소 12, 13이고 탄소 14는 이것밖에 안 돼요. 자, 위에 C12와 C13은 안정되니까 언제나 그 양이 일정하다 보면 되고 14는 질소 14로 붕괴를 하기 때문에 결국 이 양이 줄어들겠죠.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태양에서 계속해서 뭐가 들어온가 하면 중성자라는 놈이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 중성자가 질소 14가 있다면 이것을 때리면 이것이 거꾸로 이런 변화를 겪기 때문에 어쨌든 자연 상태에서는 탄소의 12, 13, 14의 동위원소의 비율은 항상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비율은 언제나 일정합니다. 자, 탄소 같은 것은 산소와 결합을 해가지고 자연에 존재하죠. 이 이산화탄소를 먹고 그러다 보면 이산화탄소 중에서 탄소 성분, 산소 성분이 이 식물체의 조직 속에 자리 잡겠죠. 자, 이런 것들을 또 동물이 섭취를 한다면은 이것들이 또 그대로 동물에게 들어옵니다. 이런 과정 중에서 이런 이산화탄소 속에 이 탄소가 12번짜리도 있겠지만은 14번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요 비율만큼 그대로 식물 속으로, 그대로 동물 속으로 들어옵니다. 자, 어떤 동물이 그 조직에 C가 있을 때 이 C의 비율이 12번, 13번, 14번의 비율이 이것하고 공기 중에 있는 것이 서로 같은 상태로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식물도 상호작용하죠. 넣고 빼고 넣고 빼고 하는 작용하고 동물도 마찬가지로 서로 상호작용하죠. 그래서 이 생태계 전체는 C12와 C13과 C14의 상태가 항상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균형이 무너지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동물이 있다 봅시다. 이 동물체가 살아있을 때는 호흡을 하고 하니까 식물로부터 섭취하는 탄소를 이산화탄소로 배출하죠. 그러니까 넣고 빼고 하는 것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안에 탄소 12번, 13번, 14번의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이제 이 생물체가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면 들어왔던 것은 그 속에 12번, 13번, 14번의 비율이 일정하게 되지만은 이제 나가는 것이 없잖아요. 나가는 것이 없으니까 이 속에 들어있던 탄소 12번, 탄소 13번, 탄소 14번 중에서 이 두 개는 변화가 안 되죠. 즉 붕괴를 안 하는데 이 탄소 14가 이제 붕괴를 해버리면 탄소 14의 함량이 줄어들고 그 대신에 뭐가 생깁니까? 질소 14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자, 이 양은 아주 많기 때문에 원래 그래프를 그리면 저 위쪽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스케일상 그냥 이 그래프 속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탄소 12의 양은 변화가 없다. 그냥 플러스 합시다. 13번하고 변화가 없는데 처음에 탄소 14의 양은 여기였다 생각할 때 이거는 변화가 있죠. 어떻게? 줄어들겠죠. 이 줄어드는 양을 조금 더 현실화시켜서 아주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탄소 14가 처음에 양이 여기였다 봅시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쨌든 점점 줄어들 겁니다.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이 양이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곳에 탄소 14만 이렇게 잔뜩 있다고 봅시다. 있는데 1초에 만일에 탄소 한 개가 질소로 변한다 하면 1초 지나면은 이 탄소 한 개가 질소로 변하겠죠. 자, 그 다음 1초 지나면 이게 변하고 그 다음 1초 지나니까 이게 변하고 그 다음 1초 지나니까 이게 변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질소 양이 늘어나고 탄소 양이 줄어들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변해 나가요. 이렇게 확률적으로 변해 나가다 보니까 어떤 상태가 되는가 하면은 어떤 일정한 기간을 정해 놓읍시다. 예를 들어서 뭐 한 1000년 동안 이 변해 나가는 것이 만약 탄소가 질소로 반이 바뀐다 하면은 그 다음 또 반이 바뀌는데 또 1000년이 걸립니다. 또 1000년이 지나면 남아있는 것 중에서 또 반이 질소로 바뀝니다. 그래서 반이
줄어드는 그 기간, 이것을 반감기라는데, 이 반감기가 일정하고, 일정한 요것이 탄소 같은 경우는 탄소 14가 질소 14로 변하는데 5730년이 걸립니다. 물론 약간 오차는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한 30년 정도 오차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반은 여기죠. 반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5730년 지나면 여기가 돼요. 이때는 탄소 14가 50%, 질소 14가 50% 되겠죠. 자, 또 5730년이 지나면 이제 질소는 바뀌었으니까 더 이상 안 변하고 남아있는 것이 이거잖아요. 탄소 14가 50%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의 반, 즉 25%죠. 여기가 됩니다. 이 자리는 기존의 탄소 14가 25%가 됐고, 금방 새로 만들어진 게 질소 14가 25, 그 이전에 만들어졌던 질소 14가 50이니까 합해서 75점이 되겠죠. 다음에 또 5730년이 지나면은 여기, 즉 탄소 14가 12.5%, 질소 14가 87.5%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어떤 생물이 죽은 때부터 이제 이런 것이 되니까, 그럼 그 생물이 언제 죽었겠는가를 이걸 가지고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생물이 생을 마감한 다음부터 초기의 탄소 14의 양은 뭐 어떻게 있다 봅시다. 그 양은 물론 탄소 12와 탄소 13의 상과 탄소 14의 원래 초기 비용, 초기가 10의 12승의 1의 비율을 있었으니까 그 초기 양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초기 양이 변할 거 아닙니까? 그죠? 변하면서 뭐가 생깁니까? 탄소 14가 질소 14로 변하니까 결국은 요 속에서 초기 양을 빼버리고 뒤에 생성된 질소 14의 양하고 남아있는 탄소 14의 양을 아주 정밀한 질량 측정기로 측정하는 거죠. 해가지고 이 두 개 비율을 구하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N14와 C14가 반반 있더라. 그럼 이 자리잖아요. 바로 5730년이 지난 거죠. 그렇지 않고 탄소 14가 예를 들면 60% 있고 질소 14가 40%다. 그러면 탄소의 함량이 60%, 이 자리죠. 이 자리가 여기 만나죠. 만나면 여기서 밑으로 쫙 내려가면 이 연대가 0에서 얼마 지났느냐, 한 4000년 정도 지났겠네요. 예를 들면 또 탄소 14가 이제는 60%, 질소 14가 그러면 40%가 되겠죠. 그러면 어딘가 하면 이 자리입니다. 그죠? 여기서 수평선을 쫙 꺼가지고 만나죠. 밑으로 쫙 내리면 이거 한 얼마 되겠습니까? 한 8000년? 뭐 이 정도. 이렇게 해서 연대를 측정해내는 겁니다. 연도가 오래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밀하게 측정을 해낼 수 있죠. 하지만 이쪽 편에 경사가 아주 완만해지죠. 이 상태 같으면은 조금만 지나더라도 확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연대가 반감기가 5730년에 곱하기 4하면 한 2만 년이 넘는 이런 정도 되면은 굉장히 오차가 심해지는 겁니다. 자, 화면이 너무 어지러우니까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해서 이야기해보죠. 탄소 14의 질량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 질소 14의 양을 측정을 해가지고 탄소 14가 몇 %냐, 다음 질소 14가 몇 프로냐, 이것을 요 도표에다 그리는 겁니다. 자, 이쪽에 초기 양은 S부터 점점점 탄소 14는 줄어들고 거꾸로 질소 14는 양이 늘어나니까 줄어드는 만큼 늘어나니까, 예를 든다면 측정한 양이 여기가 100%라면 이 점이라면 어떤 상태냐, 이게 그러니까 질소 14의 양이 되겠고 여기서 이만큼이 탄소 14의 양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탄소 14가 20%, 질소 14가 80%면 여기 되겠죠. 이 자리는 이만큼이 탄소 14 20%, 요만큼이 질소 14 80%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수평선을 쫙 꺼가지고 만나는 곳에서 수직선을 쫙 내리면 나타나겠죠. 이 한 칸이 5730년이고 거기 따라서 비례해 가지고 연도를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차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오차가 커지고 왼쪽은 오차가 적겠죠. 이것이 탄소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이란 건데 줄여서 그냥 탄소 연대 측정법이라 합니다. 자, 탄소 동위원소 즉 C14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5730년이니까 아주 반감기가 짧은 연도에서만 쓸 수 있고, 이것을 가지고 예를 들면 뭐 1000만 년 전,
1억 년 전 이런 것의 연대를 측정하고자 한다면은 되지가 않죠. 그렇게 아주 오래된 지질 시대의 돌 같은 거를 연대 측정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원소의 동위원소를 활용합니다. 자, 오늘은 남아메리카 대륙의 아르마딜로라는 동물의 골격에 새겨진 그 자국을 통해 가지고 인간이 살았다고 추정을 하고, 그 인간이 살았던 그 시대가 어느 정도의 연대가 되는가를 알아본 그 기사를 보고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 유물이나 그런 고대 생물들의 살았던 그 시대를 알아내는 그런 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 탄소 연대 측정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빠진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다음의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